아무리 숨겨도 진실은 틈새로 스며 나온다. 그리고 그 진실이 모이면 거대한 폭풍이 된다. 아줌마, 여기 물 한 잔.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사돈하고 맞은편 가게에서 일하시는 걸 제니한테 얘기를 해야 하나? 여보. 이야. YL그룹 로비.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비치는 햇살,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낯선 남자. 그 등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다가와 그의 어깨를 툭 치자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순간 정호성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 사람은 왜 여기에? 그는 바로 강미란의 전 남편. 이름만 들어왔던 존재만으로도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은 망설임 없이 정호성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정 과장. 여전히 그녀 옆에 있군. 그 한마디는 그저 인사치레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정호성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힙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상이나 감정의 환기가 아니었습니다. 미란과 자신 사이에 있었던 오래된 균열이 지금 이 순간 전 남편의 등장으로 다시금 벌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느긋한 걸음으로 다가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오성의 감정 하나하나를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무언가를 바로잡으러 온 듯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성에게 너와 그녀의 이야기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라는 말 없는 외침처럼. 정호성은 혼란스럽습니다. 과거 미란과 나눴던 모든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이 나눴던 감정, 비밀스러운 대화와 함께 견뎌냈던 회사 내의 긴장감. 그것은 단순한 동료의 경계를 넘어서 있었고 오성 역시 그 선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늘 조심스럽게 묻어두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미란의 전 남편이 등장함으로써 그 조심스럽게 봉인했던 감정의 상자가 한순간에 열려버립니다. 오성은 직감합니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으며 이 상황은 단순한 감정의 혼란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전 남편은 오성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녀가 널 지키려 했던 이유 알고 있나? 그 이유를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날이 오면 내 선택이 그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도 말이야. 그 말은 오성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파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정호성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습니다. 강미란을 지키기 위해 혹은 그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감정뿐 아니라 과거의 진실과도 맞서야 할 시간입니다. 정호성 그리고 그가 마주한 과거의 유령. 그 조우는 단지 재회의 순간이 아닌 앞으로 벌어질 더 큰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보라민의 치킨집. 여느 때처럼 정겨운 분위기. 바삭한 치킨 냄새가 식욕을 자극하고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배달 주문을 받는 종업원의 분주한 외침이 어우러져 있다. 하지만 그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고급 외제차 한 대. 반짝이는 검은색 세단의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우아하게 내린다. 그녀는 바로 강세리. 디자이너 브랜드로 치장한 옷차림, 바람에 흩날리는 블라우스, 지나칠 정도로 진한 향수 냄새가 치킨집 입구에 퍼진다. 그녀는 단단한 his소리를 내며 카운터로 성큼성큼 걸어간다.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치킨 튀긴 기름 앞에서 일하고 있는 최자영을 내려다보며 비꼬듯이 말한다. 자영씨 아직도 이런 데서 일해요. 나 같으면 못해. 냄새도 싫고 사람도 싫고. 그 말은 단지 불쾌함을 넘어서 이 공간에 있는 모두를 불편하게 만든다. 주변 손님들은 일순간 대화를 멈추고 둘 사이를 바라본다. 하지만 최자영은 당황하지 않는다. 그녀는 기름 묻은 앞치마를 가볍게 정리한 뒤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한다. 내가 여기서 일해서 밥 벌어먹고 살아요. 당신은 어디서 밥 벌어먹죠? 세리의 눈빛이 흔들린다. 짧은 침묵이 흐르고 자영은 다시 이어 말한다. 난 적어도 남의 인생에 기대지 않아요. 여기 일하면서 손님들한테 인사도 받고 고맙다는 말도 들어요. 당신은 어때요? 밖에서는 박수 받는 척해도 집에서는 남편이 고개조차 안 돌려주죠. 그 말은 세리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찌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말없이 뒤를 돌아선다. 그 순간 치킨집 안은 수군거림으로 가득 찬다. 어떤 손님은 속삭인다. 쯧쯧. 겉은 번지르르 해도 결국 그런 여자였군. 하지만 세리는 그대로 나가지 않는다. 오히려 한 손으로 머리를 넘기며 다시 자영에게 다가선다. 이런 데서 하루하루 버티는 인생이 부러워서 그래요. 내가 싫어도 질투는 하지 말아요. 이건 나니까 가능한 거거든. 자영은 씩 웃으며 고개를 젓는다. 질투요? 아니요. 안쓰러워서요.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당신은. 당신이 말한 그 냄새나 사람들, 난 그 안에서 따뜻함을 느껴요. 당신은 그 따뜻함이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에 세리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치킨집을 빠져나간다. 자영은 무심하게 돌아서지만 그녀의 눈엔 씁쓸함이 스친다. 상처 입은 사람을 이겼다고 해서 기분이 좋은 건 아니니까. 그 순간 보라민의 치킨집 문이 다시 열리고 강세리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몇몇 손님들이 서로 수근거린다. 저 여자 YL에서 그 사건 당사자 아니야? 이번에 학력 위조 터졌잖아. 세리는 문을 나서며 뒷말들을 들었는지 핸드백을 더 세차게 움켜쥐며 차에 올라탄다. 그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가게 안은 평소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오늘 이 순간은 모두의 기억에 강하게 남게 된다. 그리고 최자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사람은 결국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야 돼. 그게 덜 아프더라.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보라민의 치킨집엔 더 많은 손님이 몰려들었고 최자영의 이름은 상가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회자되기 시작한다. 무너진 사람 위에서 서 있지 않아도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하루였다. 의외의 인물 최자영이 치킨집 뒷정리를 하던 정윤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이제 상가도 바뀌어야 해요. 윤희씨 회장해봐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정윤희는 순간 당황한 듯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칩니다. 아유 무슨 회장이에요.
저는 그냥 제 가게 하나 간신히 지키는 사람인데. 하지만 그 순간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단골 손님이 조용히 말을 보탭니다. 정 사장님은 의리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잘 챙기잖아요. 그런 분이 회장해야죠. 회장이 그냥 이름만 있는 자리 아니잖아요. 그 말은 예상 외로 정윤희의 가슴을 울립니다. 그녀는 웃으려 애쓰며 고개를 숙이지만 뺨으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그녀는 이미 상가 사람들 속에서 조용히 리더로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정윤희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조용히 앉아 과거를 돌아봅니다. 처음 가게를 열 때, 아이가 아플 때, 김도희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항상 곁에 있어준 이웃들과 고객들, 그들이 힘들 때 그녀 역시 그 곁에 있었고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왔다는 걸 새삼 실감합니다. 그녀는 다시 최자영과 마주 앉아 말합니다. 자영씨, 나 생각 좀 해볼게요. 누가 날 밀어주는 건 그만큼 책임도 있다는 거니까 나한테 그게 있는 사람인지 잘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최자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정윤희 씨, 그 책임 이미 지고 살고 있잖아요. 이제 이름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 대화는 단순한 권유도 제안도 아닌 삶을 같이 버텨온 이웃들 간의 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는 이제 정윤희를 단순한 가게 주인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얼굴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그래, 이 동네도 바뀌어야지. 그리고 나도 예전처럼 숨기만 할 수는 없지. 김도희가 원했을 삶이 어떤 거였을까? 그걸 내가 대신할 수 있다면 그게 내 몫일지도 몰라. 그 순간 밤하늘에 켜진 간판 불빛 하나가 그녀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것은 단지 빛이 아니라 앞으로 그녀가 걸어야 할 길의 작은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전 남편과의 조우 이후 미라는 회의실 한쪽에 홀로 서 있다가 조용히 정호성을 불러냅니다. 벽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흔들리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우린 이제 어쩔 거죠? 그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벼랑 끝에 선 사람의 간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호성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잠시 숨을 고른 후 말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위해 돌아온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키려던 것들 이제 하나씩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일 겁니다. 미라는 의자에 앉아 자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떨리는 손끝, 그리고 끊임없이 도망치고 싶어 하던 과거. 그녀는 속삭입니다. 그 사람을 떠나보낼 때 난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서 치워야 할 짐이라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내가 그 짐처럼 느껴지죠? 정호성은 말없이 다가가 앉습니다. 당신은 짐이 아니라 상처예요. 지우고 싶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흔적이 남는 그런 종류의 상처. 난 그걸 알고 있었고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미라는 고개를 돌립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은 흐르지 않지만 그 아픔은 충분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정 과장님, 혹시 나 때문에 후회한 적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했던 것들, 그리고 당신에게 감췄던 것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당신은 늘 선택을 했고 난 그 선택을 지켜봤을 뿐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건 지금부터예요. 진실이 밝혀지고 그 진실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몰라도 말이죠. 미라는 그제야 눈물을 흘립니다. 마치 몇 년간 닫혀있던 감정의 둑이 무너진 듯한 눈물. 그녀는 그 눈물 속에서 무언가를 결심한 듯 말합니다. 이제 숨지 않을래요. 내가 한 일, 내가 외면한 진실 다 마주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 곁에 있어준다면 나 혼자 싸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호성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습니다. 같이 마주해요. 진실도 과거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시간도. 그 순간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저녁 노을이 스며들고 그들의 그림자는 나란히 벽에 겹쳐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명이 아닌 두 사람의 마음이 처음으로 완전히 겹쳐진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치든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걸어가겠다는 결의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황 회장은 백 형사에게 건넨 돈이 소용없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기대했던 성과는커녕 패트릭에 대한 정보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YL 내부에서는 김도윤과 패트릭의 관계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임원들은 이미 패트릭이 김도윤을 YL의 미래로 점찍었다는 이야기를 은밀히 나누고 있었고 이는 곧 기찬의 입지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번져갔습니다. 사무실에서 홀로 남은 기찬은 손에 쥔 고급 만년필을 책상 위에 탁 놓습니다. 땀이 배어있는 손바닥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이대로 가면 김도윤이 회장이 되겠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는 환상이 무너지는 순간 그는 다시금 수단을 가리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엔 알 수 없는 불안이 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찬은 조용히 제인을 불러냅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회장실. 커다란 소파에 앉은 그는 처음으로 제인 앞에서 작아 보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커프스 단추는 일부러 떨어뜨린 게 아니야. 정말로 우연이었어. 제인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럼 왜 도희가 그걸 손에 쥐고 있었을까요? 죽기 직전에까지도. 그 질문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직격탄이었고 진실을 마주하게 만드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기찬은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진으로 향합니다. 도희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녀의 눈빛.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본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그건. 기찬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섭니다. 우연이었을 수 있죠. 하지만 도희가 그걸 쥐고 있었다는 건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죽었을 때 당신은 거기 있었죠. 기차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봅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마치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모든 걸 상기합니다. 도희가 의심의 눈초리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날, 자신이 의자에 앉아 그녀를 밀어낸 그 순간, 그리고 쓰러진 그녀의 손에서 떨어지던 단추. 그 모든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들자 그는 고개를 숙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무엇보다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제이는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는 그만 싸우세요. 진실을 외면하는 싸움은 결국 당신 자신을 무너뜨릴 뿐이에요. 기차는 제인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기대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회장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그를 보호해줄 수 없는 이 순간, 그는 처음으로 진실 앞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강승우와의 커피타임 이후 황나라는 충격에 휩싸인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지독한 허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침대에 몸을 던지듯 눕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듯 터져 나옵니다. 자존심 하나로 버텨오던 인생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그 자존심조차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중얼거립니다. 내가 이런 거였어. 그냥 웃기만 하면 다 넘어올 줄 알았는데. 이내 주방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열고 무작정 음식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초코 케이크, 아이스크림, 치킨, 피자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꺼내 먹으며 울고 웃는 황나라. 폭식은 단순한 허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속의 공허를 메우려는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앉아 엉망진창이 된 테이블 위를 멍하니 바라보다 황나라는 불현듯 전화기를 들고 노숙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엄마, 나 좀 안아줘요. 나 지금 너무 이상해. 잠시 후 노숙자의 집 문을 열자마자 뛰어드는 황나라. 노숙자는 당황하면서도 딸을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황나라는 엄마 품에서 말합니다. 엄마, 나는 왜 항상 진짜 사랑을 못 받아요? 왜 다들 나를 스쳐가는 거예요? 노숙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라야, 너는 세상 누구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야. 근데 말이야, 네가 네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남도 널 사랑해주는 거야. 넌 너무 남의 시선에 맞춰 살아왔어. 그렇게 맞춰주면서 네 속은 텅 비어버린 거야. 황나라는 조용히 눈물을 훔칩니다. 나 진짜 사랑받고 싶었어요. 진짜로. 누군가가 나를 딱 안아주고 너는 그대로 괜찮다고 해주는 거. 한 번만이라도. 노숙자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 누군가가 되도록 노력해봐. 나라야, 너는 너 자신을 안아줘야 돼.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 말은 황나라의 가슴에 깊이 남습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딸과 엄마의 진심 어린 대화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시간이 되었고, 그날 이후 황나라의 눈빛에는 미세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울 앞에 선 황나라는 조용히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래 황나라, 지금부터 내가 너를 믿어줘야 해. YL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된 강재인.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신제품 기획을 넘어 전사적인 이미지 쇄신과 연계된 대형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프로젝트 그 자체보다는 그 안에 숨어있는 진실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기획회의 보고서, 이메일을 분석하며 황기찬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서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나갑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자금 출처와 관련된 문서에서 예전 김도희가 마지막으로 작성했던 보고서와 유사한 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써 제이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안에 기찬의 숨겨진 부정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그녀는 퇴근 후 따로 김도윤을 찾아갑니다. 복도 끝 작은 회의실, 그녀는 문을 닫고 조용히 말합니다. 이번엔 나 혼자 아니에요. 우린 둘이에요. 도희를 위한 복수 이제 시작해요. 그 사람,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똑똑히 밝혀야죠. 김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분노와 함께 사라졌던 정의감이 되살아난 듯 빛이 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도희의 과거 자료와 블랙박스 일부 복원본을 놓고 긴 시간 회의를 합니다. 각각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모아온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며 도희가 무엇을 발견했고 왜 죽음으로 내몰렸는지를 되짚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의 복수는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닌 치밀하고 전략적인 전쟁으로 향합니다. 강재인은 프로젝트 내부 고발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김도윤은 YL 내 인사 시스템과 회계 자료를 통해 허점을 찾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끝은 그가 만든 거짓의 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인의 눈빛엔 불꽃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도윤의 눈빛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연대, 그 시작은 여왕의 집을 뒤흔들 복수의 첫 장이었습니다. 여왕의 집 44회, 그 어떤 대사보다, 그 어떤 싸움보다 더 무서운 건 침묵과 흔들리는 눈빛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무게는 결국 거짓된 세계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다음 회 진실의 조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